예, 정말 바쁘신 분인데 오늘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민주당 이번 대선 총사령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총괄선대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궁금한 게 많았는데. 네. 우리 윤호중 의원님 저하고 인연이 벌써 40년 가까이. 네, 40년 됐는데. 가까이 될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같이 전투를 치른 전후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주 세력의 첫 정권 교체, 97년 대통령 선거를 제가 부대변인으로 출입 기자로 이렇게 그게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27년, 28년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윤호중 본부장님은 그때도 파릇파릇하셨는데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지금도 파릇파릇하십니다. 아이고, 전혀 아닙니다. 물론 중후함을 갖춘 파릇파릇. 아닙니다. 예. 지금 뭐 많이 이제 연식이 됐습니다. 정말 이번에 중요한 자리를 맡으셨는데 네. 먼저 지금 판세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그 여론조사 꽃에서 나온 네네. 그 여론조사 결과가 있던데 그걸 한번 좀 보실까요? 네. 한번 좀 띄워봐 주십시오. 자, 지금 이제 최신 여론조사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48.9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30.8 이준석 후보가 9.6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68.5 정권 연장해야 된다 27.4. 이제 이걸 보면 정권 교체 여론은 68.5인데 이재명 후보가 한때 50%를 넘겼는데 다시 50% 아래로 나와서 약간 좀 언짢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본부장님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처음서부터 이렇게 선거 막판으로 가면은요, 이 여러 차례 대선에서 보셨던 것처럼 진영 대 진영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의 여론조사는 당 대 당 지지세 대결보다는 이 인물 대 인물 대결의 양상을 띄워왔다라고 하면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당 대 당 대결의 양상이 되고 그게 좀 더 확대돼서 진영 대 진영의 싸움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죠. 이렇게 될 거라고 봤고요. 지금까지 여러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항상 5%에서 10%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게 선거 막판이 되면 이 후보 간 지지율의 격차도 5% 내지 10% 그 레인지 안에까지 올 수도 있다. 항상 당연히 올 것이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 양 진영이 전부 자기 지지자들을 동원했을 때 이 한 자릿수까지도 좁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세우고 저희는 이제 전략을 세워왔습니다. 이게 지금 놀랄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데 선거를 오래 치르시다 보면은 이제 네. 좀 알 수는 있죠. 마지막엔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이제 좀 아쉽다라고 하는 게 초반에 50% 넘고 또 중도층에서 상당히 이재명 후보 지지하고 심지어 보수 쪽까지도 오는 느낌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랬는데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 그래도 마지막에는 저렇게 갈 거야 뭐 이렇게 하는 소리가 나온 것 보고 좀 마음이 언짢았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왔을 때 딱 붙잡는 뭔가를 좀 보여줘야지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해 버려 가지고 가게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렇게 갈 것이니까 당연히 그냥 이걸 현상을 수긍하고 거기에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해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선거가 이제 막판으로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까지 여론조사 공표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마감이 될 텐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 김문수 후보 또 주요 후보들은 다 이 내일까지의 여론조사를
겨냥한 캠페인을 쭉 해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본 것이죠. 이번에 이재명 후보 처음 후보 선출됐을 때도 대구 경북 쪽으로 먼저 가셨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공식 선거운동 시작됐을 때도 대구 경북을 먼저 가시는 그런 동선을 짜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정도로 이제 공을 많이 들이고 또 뭐 내가 남이가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대선에 좀 그 대구 경북 지역이라든지 영남의 변화가 좀 느껴지십니까? 예, 특히 이제 대구 경북보다도 이 부산, 울산, 경남 쪽에 변화가 좀 더 두드러지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예. 있겠고요. 대구 경북도 이 현지에서 그 보고돼 오는 것들을 보면 이 이전 선거 할 때와 확연히 다른 그런 현장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좀 약세 지역인 뭐 강원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또 강원도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 휴선선 바로 밑에 뭐 양구, 화천 이런 데에서도 확연히 달라진 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개 이제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우리 후보에 대한 지지를 좀 꺼리시던 분들이 이재명에 대한 뭔가 진가를 이제 발견하고 지지를 하는 편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자꾸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과 김문수 이런 후보 간의 싸움이 아니다. 정말 아무리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해왔던 것 보면 사랑하더라도 혼을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했는데 혼을 내지 않고 후보 선출하는 과정 좀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짓을 해가지고 새벽에 후보 바꿔치기 하려다가 안 되고 그 전에도 대통령 마누라가 명품백 받고 이러는데 그때도 혼을 안 내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와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야 너네들 그러면 안 돼라고 좀 혼을 내줘야 되는데. 예, 전 뭐 그렇게 혼을 내주시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특히나 이제 뭐 불과 이게 한 2주일 뭐 3주일 전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예. 우리 이 정당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헌법과 정당법에 의해서까지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 정당 내의 쿠데타가 하룻밤 자고 나면은 쿠데타가 일어나는 겁니다. 후보가 바뀌고 예. 하룻밤 자고 나면 또 바뀌고 이런 거를 저 국민들께서 직접 보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망은 대단히 크리라고 보고요. 그뿐만 아니라 정말 나라를 맡겼습니다. 나라를 맡겨서 이 전국을 잘 운영해 달라고 한 거고요. 또 실제로 0.73%밖에 앞서지 않았는데 권력은 150% 휘두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휘두르던 사람이 갑자기 더 권력을 갖겠다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5,200만 국민이 뻔히 바라보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이게 우리 국민들께서 응징을 해서 더 이상의 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런 내란 세력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번 선거에서 분명히 응징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선 때는 이제 지역구에 아무래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만 대선이야말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다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지 않습니까? 네. 돌아다니시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국민들의 소리가 뭐든가요? 절대 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정말 살기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 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내란 일으키고 이 나라를 정말 선진국 가던 나라가 갑자기 후진국으로 내려갈 뻔한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뻔한 이 세력들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징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라를 망친 게 나라만 망친 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을 망쳤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 살기도 팍팍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 애국심, 자존심, 자부심 이런 마음에까지 상처를 입힌 겁니다. 이 상처가 너무 커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말 생각해 보면 아찔합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부아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네. 우리는 대충 이제 어떤 나라들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그런 나라 꼴 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네. 그런데 지금 일단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인수위를 구성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 우선순위가 참 중요한데 아무래도 경제가 그러면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내란 세력들에 대한 징계는 우선 표로 징계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법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법 절차를 통해서 이 내란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이 진실이 국민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그것은 그것대로 어떻게 보면 이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이 이 직접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고 또 치유하고 그리고 이제 이 경제와 민생이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파탄 위기에 있는 이 경제 살리고 민생을 부축하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하려면 이 국민들이 분열되고 서로 내부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이재명 후보 가지고 계시거든요. 또 지금 이제 이런 이 지지가 계속 돼서 1등을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재명 후보의 마음을 국민들께서 읽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을 하나로 모아서 그 힘도 하나로 모으고 마음도 하나로 모아서 위기를 극복하자. 그럼 위기 극복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다짐이고 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상경제 대응 TF를 그래서 이제 꾸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꾸리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출범을 해가지고 계속 가지고 가는 겁니까? 출범 이후에 꾸리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은 비상경제 대응 TF가 우리나라의 앞으로 이제 경제를 전반적으로 그랜드하게 디자인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하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당장 필요한 일에서부터 또 실제로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취임하시면 그러니까 직접 키를 쥐고 이 TF를 이끌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앞두고 이렇게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재명 후보가 가장 역점을 둬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국민 여러분의 삶을 도탄에서 구하는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윤호중 의원님은 5선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당내 최다선이신 거죠? 최다선은 6선 의원이 두 분. 누가 계시죠? 우리 추미애 의원님 계시고, 그렇군요. 예, 또 조정식 의원님, 육선이 계시구나. 예.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오랫동안 이제 정치하시고 5선 의원 하시고 당에서 그야말로 이제 뭐 사무총장, 정책의장, 원내대표 다 이제 지내셨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정치를 해오시면서 국민들은 지금 살기가 IMF 때보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막 그러는데 정치 역적 쭉 돌아보셨을 때도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까? 지금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까? 제가 이 정치하면서 또 선거 때도 많이 다녀봤지만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때를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골목은 이미 사람이 없습니다. 이 가게들도 다 문을 닫고 있고요. 또 심지어 이제 이 전통 시장들 이렇게 시장에도 보면 안쪽으로 들어가면 절반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어려워지면 작년에서부터 저희가 야당하면서 소상공인들을 살려야 된다. 내수를 진작시켜야 된다. 여러 가지 대안들 내놓고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또 그리고 뭐 우리가 주장하는 거 다 안 받아줘도 된다. 또 일부라도 해보자. 이렇게까지 이제 양보할 거 양보해 가면서 이 경제 살리기에 나서자고 했는데 하나도 들어주질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 지역 화폐 같은 이거는 뭐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비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 지역 화폐를 사면 한 10% 정도의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그 뭐랄까 이익을 주면서 소비를 유도해 보려고 해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다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지역 화폐는 이재명 표 정책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 이유는 이럴 땐 이거고 저럴 땐 저거예요. 그러니까 이연령 비연령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때는 이건 그 효과가 없다 그러고 어떤 때는 또 시장 원리에 안 맞는다 그러고 자기들이 그러면 당신들이 가져와 봐라. 대안을 가져와 봐라. 그러면 자기들도 시장 원리에 안 맞는 걸 가져오는 겁니다. 그때 이게 왜 필요한지를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대서 지역 화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같은 이유로. 그런데도 지역 화폐는 무조건 안 되고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 필요하니까 이만큼 해야 된다 이런 모양을 다 봐왔는데요. 이 지난 3년간 우리나라의 경제 당국이 없었습니다. 경제 정책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에 정부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 서민들의 삶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거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정부가 이래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유능한 것은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알게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윤호중 의원님께서 이재명 후보 가까이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야 이런 건 정말 대단한데 하고 느낀 것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굉장히 실용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뭐랄까 보수 오피니언 리더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러니까 성남시장이든 경기도지사든 그때 내놓는 정책들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 원리에 맞춰서 또 예산의 여력 범위 안에서 이 정책을 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요. 그다음에 효과는 시장 원리에 맞춰서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효과는 더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매우 현명한 정책을 만들어내는데요. 이제 이것을 그러니까 시민이면 시민, 도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진보적인 논리, 보수적인 논리를 다 끌어다가 설득 논리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재명의 정책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보수적인 유권자든 진보적인 유권자든 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죠. 맛을 보면 달라진다. 예. 한번 맡겨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달라질 겁니다. 경기도 구리시가 지역구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경기도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활동하실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이렇게 겹친 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지역구 이렇게 일을 보시고 그러다가 경기도지사 하는 걸 보면서 야 이런 건 참 대단한데 뭐 이런 것도 그러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계곡 정리 사업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아무도 손대기 어려운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 또 삶이 거기에 그러니까 생계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계곡 정비는 성남시장 때 한 거죠? 아니죠. 경기도지사 하면서 그 4년 기간 동안 경기도에 있는 계곡을 전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랬군요. 예. 거기에 이해관계를 갖고 살고 계시던 분들이 수만 명이 계신 겁니다.
근데 이분들 한 분 한 분들의 이익에 손실이 가지 않도록 대안을 만들어주면서 정비가 이루어진 겁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런 거 하려면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고 막 들어놓는 그렇습니다. 사람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죠. 다 만족했습니까? 다 만족하고 다 설득하고 그건 기적이네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야, 일단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던 데는 떠나기 싫어하고 네. 현상 타파하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네, 그러니까 변화를 수용해도 예. 그러니까 이해관계의 변동이 없고 오히려 더 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설득을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시장 경제적 방식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 재정을 막 풀어가지고 당신 얼마 줄 테니까 나와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재정을 투여한 부분은 그 인프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 만들고 도로 정비하고 이런 것들에 재정을 투입하고요. 그다음에 환경 정비해서 그러니까 자연 환경을 복원하는데 이런 데 재정을 쓰고 거기에서 생계를 이어가던 분들에게는 생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는 그것은 돈을 들여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아이디어로 시장 경제적, 시장 친화적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행정의 천재구나 막 이런 생각도 하셨겠네요. 정말 놀랐습니다. 네. 예. 거기다가 또 깡다구도 있잖아요. 네, 그뿐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한 30개 정도 되는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공공기관들을 전부 다 수원 근처에 있었거든요. 도청 소재지에. 근데 이거를 경기도 각지로 분산을 시킨. 특히 경기 북부가 이제 성장 동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좀 낙후된 지역에 더 많이 보내고 또 외곽으로 보내고 이 직원들이 다 반대하고 노조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 보냈습니다. 그 반대하는 분들에게 다 설득을 해가지고 참 이런 것들을 우리 지금 이제 그 지방 소멸이라는 인구 위기가 낳은 부작용이 전국 곳곳에 그 지자체들 보면 걱정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동안 10년 넘게 정책을 펴왔지만 실제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재명은 그런 일을 해내거든요. 하마터면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이재명의 능력을 못 보고 네.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었는데 참 하늘이 도우셔가지고 이런 기회가 왔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이번에 저런 미친 내란을 일으키지 않고 더 했다면은 아마 이재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겠죠. 실제로 저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예. 3월 말 다행히 항소심에서 예.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만 이게 대법 가가지고 이 심리 9일 만에 파기환송되고 선거 중에도 형을 확정하려고 한 이런 모습을 저희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차제 아주 대법원도 다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아침에 속보를 보니까 대법관을 엄청나게 늘리는 거라든지 또는 법관 자격이 없는 사람도 대법관 임명하기로 한 거 이런 것은 안 하기로 했다고 나왔던데. 저희가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그냥 개별 의원들의 발의로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당론으로 결정한 것도 아닌데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대법관 숫자를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한 대통령이 예를 들어 지금 14명인데 100명까지 늘린다 그러면 86명을 늘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너무 많은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 사법부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만 하거든요. 예. 또 이제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도
뭐 많은 그 전문가들의 의견은 있습니다만 이런 이제 사법제도와 관련된 결정적인 변화 이런 것은 이 정말 그 합리적인 토론과 또 국민들의 이해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그냥 이 선거 운동 기간 중에 법안 내놓고 이 추진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제출되었던 법안을 철회해달라라고 이제 대표 발의한 의원들에게 이 부탁을 했습니다. 예. 토론 얘기가 나와서요. 이제 내일 토론이 마지막 토론이지 마지막입니다. 않습니까? 네네. 지금까지 2번 했는데 전체적으로 토론 평가는 사령관으로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그 선대본에서 요청드린 이 내용들에 상당히 충실하게 따라오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첫 토론회 때는 이 정말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달라. 이 그 섣부르게 싸움을 걸거나 또는 싸움을 걸어온다고 해서 거기에 응대하는 이런 일은 되도록이면 삼가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 이 형님 같은 모습을 잘 보여주셨고요. 좀 포용력 있는 모습도 잘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토론할 때는 분명한 메시지와 이런 것들이 국민을 향해서 좀 말씀을 해달라라고 하는 주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상대 후보들이 터무니없는 이 중상모략 같은 토론, 예. 뭐 시비 걸어오고 예. 이런 토론 자세가 있었는데 그런 토론 자세에 대해서는 그걸 가지고 일일이 따지기보다는 자세를 지적하고 이 국민들께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을 해주신 걸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차 TV 토론 때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아예 작정하고 네거티브, 더티 이렇게 나가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던데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뭐 예상을 했고요. 지금도 그 기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일 TV 토론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지금까지 거론됐던 여러 이 가족들과 관련된 이 네거티브라든가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될 준비를 한 달도 못한 분 아닙니까? 원래 할 생각도 없었잖아요. 뭐 갑자기 이제 아스팔트 위에 뛰어다니다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발탁이 돼서 노사정 노사민정인가요? 위원장 잠깐 하고 또 노동부 장관 잠깐 했고 그러다가 이 양반이 좀 귀가 좀 어두우신지 일어나라고 그러는데 잘 못 듣고 앉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딱 두 가지인데요. 네네. 윤석열이가 엄격결에 대통령 된 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말 한마디 어떻게 실수를 해가지고 된 거 아닙니까? 네네. 마지막에도 김문수 다 일어나라는데 귀가 어두워서 못 알아듣고 안 일어난 걸 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아니 귀가 어두우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아니 어두워요. 맨날 뭐라고 아니 지난번에 세대교체 못 알아듣는 거 못 보셨습니까? 예. 근데 저는 이번에도 더티하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만은 이 앞번 토론 때 좀 아쉬운 건 있었어요. 맞상대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후보가 네네. 저는 특히 이제 김문수 후보가 뭐 그 얘기 할 줄 알았지만 119 얘기를 안 했으면 했거든요. 네, 국민들이 네. 다 아는데 그러니까 똑같이 대꾸하면 그냥 이재명 후보만 모양 빠지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럴 때는 아예 안 하든지 그럴 글쎄 때는 말입니다. 레이건식으로 이재명 이제 김문수 후보가 저한테 그렇게 인신공격을 한다고 해서 제가 119 얘기를 꺼내지는 않겠습니다. 네. 뭐 이런 정도로 한다든지 말이죠. 아주 제가 될 만한 하고 싶으신 말씀 제가 오늘 여기서 다 할까요? 그렇게 하면 좋죠. 다 하고 내일은 이제 점잖게 하시라고. 그러니까요. 사실 뭐 119에 전화 걸어서 갑질 전화한 것도 있고요. 아니 헬기 소방 헬기 탄 거 아무 이유 없이 타신 분은 김문수 지사 아니셨습니까? 헬기 타기로 하지만 게임이 안 됩니다. 2009년도 한 해 동안 탄 게 49번이시더라고요. 정말 그 행사용으로 헬기 동원했는데 그 중에 3번인가는 산불이 났을 때입니다.
산불 끌어가야 되는 헬기 불러다가 행사에 타고 가시던 양반이 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게. 저는 이재명 후보 딱 그때 또 토론 보면서 네. 어떤 분도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데 딱 DJ다. 누가 그러시더라고. 우리 DJ를 우리 윤호중 의원님 너무나 잘 아시지만 아니 헬기 그거 후송하고 또 서울대 병원으로 옮긴 거 가지고 그렇게 뭐라고 하던데 아니 죽을 위기에서 본인이 지금 무슨 정신이 있겠습니까? 가족이 옮기자고 그러고 병원에서 오케이 하면 간 거지요. 그러면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DJ가 그러셨잖아요. 항상 모든 것을 말하자면 하면서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합리적 논리성을 따져서 논리적으로 그냥 그걸로만 설득하려고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예. 예. 저희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과 김영삼 대통령이 그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김대중 대통령님은 뒤로 돌아가야 될 때 딱 봐서 그 좌양좌 한번 하십니다.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또 좌양좌 이래서 가세요. 이거 한꺼번에 뒤로 돌아가 이걸 못 하십니다. 예? 그런데 이 YS 대통령은 쫙 가다가 이 길이 아닌가? 그러면 뒤로 돌아.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고 가버립니다. 이 차이인데. 예. 우리 저 이재명 후보님도 그걸 합리적으로 뭔가 설명을 하시려고 그러니까요. 그러는데 아니 저는 뭐 그때 뭐 가족이 이렇게 했고 병원에 가서 오케이 했으니까 그거보다도 네. 차라리 김문수 후보를 좀 꾸짖어야죠. 맞습니다. 아니 네. 사람이 그 죽었다가 저 살아나는 그런 상황이었건데 그런 거를 아무리 그래도 공격용어로 쓰면 되느냐. 네. 그러니까 참 DJ의 그야말로 그런 논리에 1mm 차로 그럼요. 1mm 차로 살아난 사람을 본인이 그때 무슨 정신이 있겠습니까? 예. 어디로 가는지. 예. 근데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걸 보고 어미 꾸짖지 않는 걸 보고 이 양반도 딱 DJ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김대중 대통령님도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봐 왔고요. 또 뭐 제가 정치를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를 보면서 정말 공통점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은 평생 이 정말 삶의 위협 속에서 살아오셨고 5번이나 죽을 위기를 넘기셨고요. 그리고 항상 정적으로부터 이 공격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도 사실 정치를 한 거는 불과 한 15년 이 정도인데 그 중에 특히나 이제 대권 후보로 나서기 시작한 17년도 이후 지금까지 한 8년간은 한시도 편하게 지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예. 정말 그 검찰 독재가 얼마나 험하게 이 양반을 죽이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거는 설명드릴 필요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시련 속에서 단련됐듯이 이재명 후보도 그 시련을 이겨내고 단련된 그 힘으로 대한민국을 구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런 기대를 많이 갖게 됩니다. 베르사 이후의 장마, 하늘이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제 명을 따릅시다. 이제 국민의힘이 워낙 폐색이 짙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국리들을 하는데 단일화에 대한 미련을 아직도 못 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아예 이제 이준석 단일화 할 거다. 이렇게 지난번 토론 때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떤 차원입니까? 전략적으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무슨 정보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저희는 이제 처음서부터 김문수, 이준석은 막판에 단일화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 놓고 선거 전략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안철수 단일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단일화라고 하는 것을 그냥 상수로 생각하고 만약에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안 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이루어지는 대로 이 승리를 향해서 뚜벅뚜벅 간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아직도 저는 우리 후보께서도 마찬가지지만
단일화가 이루어질 막판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얼마나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후보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안 한다고 여러 차례 언명을 해서 뭐 가능성은 조금 줄었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저는 50% 이상의 가능성 남아 있다. 근데 그거를 떠나서 정치를 네. 오래 해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단일화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본인의 정치적 미래나 장래를 위해서 어떤 게 옳은 선택이라고 보십니까? 그냥 정치 후배로서 조언을 해 주신다면 뭐라고 해 주시겠습니까? 저라면 안 하죠. 왜냐하면 그 지금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내란 정당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뭐 룰이 없습니다. 이 소위 말해서 말 지키는 사람도 없고, 뭐 당장 3년 전에 안철수 의원이 대선 후보였을 때 뭐 윤석열 후보하고 약속한 게 지켜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앞으로 이 당이 어떻게 될지 그 미래가 예측이 안 되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 당하고 거래를 하는 게 과연 무슨 이득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근데 뭐 항상 가능한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도 일어나는 또 그런 뭐 생물과도 같은 이 존재이기 때문에 뭐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준석 입장에서 보면 어찌됐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뿌리가 같으니까 네. 본인이 이번에 어느 정도 뭘 좀 쌓아가지고 후위를 도모하는데 어차피 국민의힘을 먹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금 단일화를 해서 뭔가 좀 보태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내가 국민의힘 당권도 잡고 다음 대선도 출마하고 그러는데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할지 아니면 아니야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뛰는 모습을 보여줘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저희가 저절로 망하면은 내가 깃발을 들고 하는 것이 낫다. 어느 쪽이 더 현실적이고 계산이 나온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지금의 이준석으로는 그런 성공을 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본인의 정치 스타일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보수라면 보수다운 모습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근데 이준석 후보가 해온 이 보수 정치는 이 전통적인 보수 정치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자기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헌법적 가치 중에 가장 큰 것이 통합과 포용의 이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제 보수가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을 많이 못 보여왔습니다. 이것을 이제 40대가 됐으니까 그런 이 보수 본류의 이 정치를 한번 해봤으면 해 나간다면 오히려 길이 열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준석 후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참 정치를 잘못 배운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네. 우리 윤호중 의원님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런 분들한테 배웠는데 뭐를 좀 제대로 배워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으십니까? 예,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 또 꼰대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아니 그래도 보시기에 야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저는 포용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다른 사람과 손잡고 같이 이 공동의 목표를 만들고 그걸 성취해가는 그런 정치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게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종필 총재, 박태준 총재 이런 분들 손잡고 IMF 위기를 극복할 때 보여주셨던
그런 정치고요. 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 중도 보수까지를 끌어안고 이 위기를 한번 이겨보자라고 하는 정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시기 힘든 분이라서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또 워낙 바쁘신 분이라서 오래 잡아두기가 죄송해서 이 정도 하기로 하고요. 오늘 이렇게 우리 정어리 TV에 오셨으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한 1분 정도 마지막 뭐 호소라든지 한 말씀 좀 들려주십시오. 네, 정어리 TV를 구독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또 항상 정어리 TV를 찾아주시는 유권자 여러분들께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그동안 모든 정성을 다해서 이 나라 또 국민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 만들 수 있을까 고심하고 또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이 8일 앞으로 이 선거일이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해온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꼭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란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을 제7공화국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데 이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겸손한 자세로 국민 여러분들만 보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재명 후보 유세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요즘에 보니까 이제 방탄유리가 좀 모양도 좀 이제 좀 갖춰져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네. 혹시 그동안에 좀 아찔했던 경험 없었습니까? 뭐 작년 1월 달에 예. 저희는 뭐 아찔한 순간을 맞았고요. 이제 여러 그 제보들이 있었는데 아직 그런 제보와 그 유사한 그런 사태는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당사, 그러니까 선거 캠프 앞에서 이 30대 청년이 그 흉기를 들고 있다가 검거된 일도 있었죠. 예. 그래서 항상 저희가 조심하고 있고요. 또 이 방탄 스크린을 설치해달라는 우리 지지자분들의 그 요청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최대한 그 설치할 수 있도록 전국을 다 뒤져서 예. 방탄유리를 찾아냈습니다. 아, 제주도 갈 때는 못 갖고 가더라고요. 네. 예. 저 안전하게 예. 또 마음 놓고 유세장에서 유세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7년 대선 때 김대중 대통령 평화적 정권 교체 이룬 이후에 지금처럼 절박하게 대선을 이렇게 치른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마음이 절박하고 그런 마음이 저만 있겠습니까? 아무튼 건강 잘 챙기시고. 온 국민의 마음입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선거 끝나고 또 한번 멋지게 한번 뵙도록 하죠. 네네. 예. 저희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선거에 승리하시고 정어리 TV는 80만을 돌파하시고. 아, 감사합니다. 예. 예.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주당 선대 본부장 그야말로 총사령관 하고 계시죠. 유로중 의원님 만나봤습니다.